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네. 첫 번째가 뭔지 우리가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봉사, 그 다음에 네, 스킨십. 근데 죄송한데 혹시 이거를 조금 낮춰주시면 제가 앉아 계신 분도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명을 오히려 더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 네, 훨씬 제가 여러분 얼굴을 좀 보면서 강의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네. 와,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혹시 가셔서 그 배우자나 아니면은 자녀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해보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와,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아니면 더 싸움이 더 크게 나셨어요? 그게 당신은 왜 사랑의 연애가 그거야 이거야지 이게 더 좋아.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안 되셨나 봐. 어떡해. 그러면 그게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감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감정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폭탄이죠, 그죠? 시한 폭탄처럼 사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얘기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계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모셔널 해요.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데 감정적이지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화가 났고 뭐가 기분이 좋은지 그러니까 버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말로 미국 사람들은 말로 되게 잘하잖아요. 이래서 기분이 좋았고 이래서 이것 때문에 속상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감정에는 2가지 사실 감정이 있어요. 그 primary라고 해서 1차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secondary 2차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감정은 감정이지 무슨 1차가 있고 2차가 있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primary는 뭐냐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감정이고 secondary는 이 감정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분노 있죠. anger, 분노가 있으면 우리가 보는 건 사람이 누가 화가 났잖아요. 남편이 막 욱 하면서 화를 내거나 아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특히 이제 10대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 감당 시한폭탄이 집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근데 10대가 2명이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남자 여자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남자, 여자 10대가 있다고, 사춘기가 있다고. 이 감당치 않은. 그래서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님들이 오셔서 아들하고 아버님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한국 사실 문화에서는. 그래서 10대 아이들, 여자애들은 그나마 잘 적응하는데 남자아이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막 진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세요. 우리 그 놈은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아버님 오셔서 인간도 아니야.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요즘 하는 말이 엄마가 갱년기를 지나가고 자식이 10대잖아요. 그럼 그 아버님이 너무 힘든데 이 갱년기와 10대가 지나면 아버님이 이제 디프레션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나간 분들 중에 남편분들이 마음이 울적하면 우울증이 왔구나. 근데 그 마음을 이제 감정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분노, 저 사람 왜 화를 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낼 게 아닌데 화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화내는 건 다 이유가 있지만, 그죠? 내가 화낼 때 이유 없이 내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앵거는 1차 감정이라면 그 밑에는
이렇게 페인이라는 그 상처랄까 그런 아픔이 사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1차 감정과 2차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텍스트로 교과서를 배우긴 했지만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뭐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무슨 케이스가 있었냐면 한 2년, 3년 전에 그 상담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후반 되는 이제 미국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 상담 센터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미 4년 동안에 꾸준히 4년 동안 열심히 상담을 받으시는데 그 상담가들 가장 버거워하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그 분노가 이게 막 그 분노가 이제 상담가한테 다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3, 4년 됐으니까 많은 상담가가 지나가고 제 그 전에 있던 상담가가 자기 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저보고 좀 상담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I can try.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딱 첫 번째 상담을 하는데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 전에 분들이 왜 힘들었는지. 상담실에 제 사무실에 앉자마자 막 그 남편에 대한 분노, 애들에 대한 분노, 친구 그 있잖아요. 그 분노가 정말 이게 막 화산처럼.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막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분노를 막 표출하고 세 번째 주가 됐는데 갑자기 분노를 하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저한테 이제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상담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갑자기 저한테 막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나는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 분이 분노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이 분노를 막 표출하고 세 번째 왔을 때 이제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느냐, 도움을 주지 않느냐, 왜 당신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느냐,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내가 분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스킬을 가져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당신의 그 슬픔을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분노 조절, 그러니까 앵거 때문에 온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신의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그러니까 sadness잖아요. 그러니까 그 anger, 자기가 막 강조를 하는 거야. 나는 분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 분노는 분노라는 방식으로 겉으로 표출이 되지만 나는 당신의 슬픔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릴 때 엄마 아빠의 그 방치돼서 컸대요. 정말 이렇게 남들 엄마가 간식 주고 할 때는 자기는 거의 깨진 가정에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겨우 서바이브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남편한테 받아야지라고 했는데 그 남편은 거의 정말 무관심에다가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한테 이제 기대를 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좋은 부모님 못 만났고 내가 남편을 못 만났으면 이제 우리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지.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10대를 지나가면서 가장 피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분노 있잖아, 세상을 향한 저주. 근데 저의 느낌이 뭐냐면 본인은 그게 분노였지만 내가 느낀 건 어릴 때 아름다운 유아 시절을 사랑받지 못했던 거에 대한 슬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친구들의 남편과 아름다운 다른 사람의 부부를 볼 때마다 그런 사랑을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슬픔, 그리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다 희생했는데 아무도 나를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근데 본인의 별명은 Angry Girl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항상 화난, 자기는 늘 이렇게 화가 난 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팍팍하고 그래서 친구가 가까이 올 수 없는. 근데 나는 그게 어쩌면 슬픔을 덮기 위한 것이 분노가 아니었겠냐고. 근데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집에 갔다가 다음 주 오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 처음으로 내 안에 그 anger, 분노 아니면 happiness 두 감정만 익스트림하게 있었던 거예요. 막 화를 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 기분이 좋은 걸로. 근데 그 안에 슬픔이 있었다고는 그 상실 슬픔이 있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했던 우리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왜 커뮤니케이션이 힘드냐면 겉으로 나는 말고 행동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깊은 곳에 가면 정말 1차 감정은 숨겨져 있어요. 왜냐면 1차 감정을 건강한 사람들은 1차 감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2차 감정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가족과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타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 제가 그 예를 들을게요. 아이가 이제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1시까지 들어와 아니면 10시까지 들어와 했는데 12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아요. 1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은 사실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거실에 이미 이제 팔짱을 끼고 시계 보고 이제 그 분노 지수가 이제 올라가요. 계속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오기만 해봐. 그죠? 그래서 이제 10대 아이가 10대 아니요 대학생이라도 이제 집에 딱 들어와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 9시까지 들어올게. 안 들어와. 그럼 아내분이 아니면 남편분이 이제 분노 지수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문을 열고 아이가 들어온과 동시에 어떻게 하지? 보통 지금 몇 시야? 몇 시에 들어온다고 했어? 보통 그렇게 그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아이는 왜 우리가 하는 건 지가 더 화를 내요. 뭐 맨날 늦게 들어와? 다른 집에는 그렇게 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혼 안 내. 왜 이렇게 막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서 딱 서로가 이제 화를 내고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다이나믹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빠도 이제 어디 보리장몰 없이 막 그죠? 그 무시하는 거에 대한 그죠? 근데 아빠도 이제 같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막 냉전 아침에 중간에 있는 엄마나 아빠만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이제 아빠는 엄마 화가 나잖아요.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그럼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금 몇 시야가 아니라 진짜 왜 화가 났을까요? 걱정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렇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누가 무슨 그죠? 무슨 나쁜 교통사고가 났거나 염려해서 사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는 2차예요. 1차는 내가 너무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엄마가 아니면 내가 너무 걱정했잖아.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화가 나려고 해. 우리 너무 예쁜 딸내미 누가 잡아가면 어떡해. 너무 걱정이 됐잖아. 이렇게 나오면 90%는 아이들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그냥 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미리 꼭 텍스트를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 아빠가, 그래, 오늘은 이렇게 자고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자. 너무 걱정이 됐어. 라고 하면 서로가 끝날 수 있는 건데, 1차 감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면요,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편은 염려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화내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화가 났는지. 근데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10대들이나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90% 하는 얘기가 부모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니라고 하면 숙제했어? 그죠? 뭐 액티비티 어떻게 됐어? 어사이먼트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가 오면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막 그러거든요. 자기는 너무 프레셔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 절대 잘하라고 말하지 않았대. 근데 이미 성적이 좋은 날은 이미 엄마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아. 반찬이 좋아지고요. 성적이 안 좋아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분위기가 엄마 기분이 안 좋아.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How are you feeling today? 왜 미국 사람들 잘 얘기하잖아요. How was your day?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우리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물어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 10대 애들이 왜 미국에서 10대 아이들이 더 그 대학생이나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가 흔들리냐면 한국어 가면 상관없어요. 우리 아빠나 옆집 아빠나 앞집 아빠나 비슷해. 그죠? 그죠? 거기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나도 학원 가고 옆집도 아이도 가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 엄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엄마의 친구의 아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자기들 친구들 중에 그 아이가 가장 탁월한 아이가 기준이에요. 그것처럼 근데 부모님이 잊어버리시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아이들도요 똑같이 비교를 해요. 자기 친구들 중에 자기가 생각 가장 아이디얼한 가장 좋은 엄마 아빠와 자기 부모를 비교하기 때문에 늘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만 비교하시는 줄 알죠? 아니, 아이들도 무의식 중에 늘 비교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앞집이나 옆집이나.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아시잖아요. 미국 보면 되게 너무 우지우 막 뭐 시켜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더 혼란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아빠는 이럴까? 상대적인 상실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상담으로 넘어오긴 계기가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건이 있을 때 그 아이는 그냥 비디오를 찍은 걸 보면 유튜브에 올렸던 거 보면 정말 분노였어요. 아시죠? 막 다 죽어버릴 거야! 세상을 향한 증오였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다시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 을 많이 하고 다시 그 아이를 되돌아봤을 때 분노는 그 수면 위에 있는 거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 엄마 아빠는 늘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셨고 친구들은 없었고 맨날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오는 거절감.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항상 걔는 이제 이미 그 낙인에 찍힌 거예요. 문제투성이. 화를 내는 아이.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서 너 참 외로웠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정말 그 아이의 분노 밑에 있는 그 감정을 누군가가 터치해 줬었다면 거기까지 갔을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두려움도 있는데 제가 상담을 온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인데 너무 와일드한 거예요. 너무 와일드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늘 막 그 행동이 너무 와일드해서 근데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걔도 angry boy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분노하는 아이. 근데 가만히 그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봤더니 아버지가 한국식이죠. 군대 갔다가 여기 이렇게 매를 대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담하다 보면 많은 케이스들이 아이들이 아빠가 자기를 위협하거나 때려서 911 부르는 경우가 의외로 한국 가정에서 많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불러요. 내가 위협을 느끼면 그저 전화해 911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한국 정서에는 아버님이 그때부터 충격 트라우마 자식이 자기를 신고를 해. 한국 정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형도 그 아버지가 너무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식 그 되게 따뜻한 분이신데 표현을 못 하시는 게 한 번 화가 나면 완전 이게 좀 집어 던지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앵거는 뭐였냐면 제가 받은 느낌은 얘랑 한 2달 정도 상담하고 보니까 그 야생 동물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방어를 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의 분노는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언제 아버지가 언제 그 분노 조절을 못해서 자기를 또다시 때릴지 모르는 형이 자기를 또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그 분노가 아닌 그 안에는 두려움이었어요. 자기를 방어할 그래야지 자기를 화를 내야 남들이 나를 무시 못해.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분노였던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근처 함부로 못 오니까. 또 하나는 질투인데
그 형제들 간에 부모님들 정말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한 아이가 잘하고 한 아이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기준이 잘하는 아이 기준이에요. 근데 잘하는 아이가 기준이 아니 못한 아이가 기준이고 잘하는 아이는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그 여자아이는 그 막 분노가 엄마한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가만히 봤더니 여동생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눈빛, 그 부모님의 눈빛 있잖아. 자기 여동생을 보는 눈빛과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 그 분노를 가만히 봤더니 자기는 not good enough. 그러니까 충분한 그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라는 그 질투, 그러니까 동생을 향한 질투가 분노로, 그러니까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운데 뭐 그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 딸을 괴롭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조금 혼나는 아이가 칭찬받는 아이를 그 못살게 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화가 아니라 이제 질투인 거죠. 그래서 염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남자 아이였는데 너무 짜증을 내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달 전에 이제 상담 한 4개월 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아이는 셀렉티브 뮤티즘이라고 해서 집에서는 말을 하는데 학교 가서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the month of the student 해가지고 왜 star student 있잖아요. 그게 얘가 이제 뽑혔다는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듣고 엄마 너무 excited 되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얘기를 했더니 애가 막 짜증을 내면서 나 학교 안 가! 절대 안 가! 막 엄마한테 분노를 일으키는데 어쨌든 가긴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호명을 하는데 너무 신나라 하면서 상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비디오를 찍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나한테만 화를 내냐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얘가 anxiety, 그러니까 불안증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가는 그 불안이 너무 심한데 불안은 anxiety의 대부분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미리 걱정하는 게 불안 장애거든요. 이 아이가 이미 그 걱정을 너무, 그러니까 얘의 분노는 화를 낸 게 짜증을 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염려, 앵자이티를 표현을 앵거로 한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엄마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왜 나한테 저래? 근데 엄마는 편하잖아요. 그죠? 앵자리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 증상이 나오는 거 눌려놨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누가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분노를 알고 나면 정말 제가 이 1차, 2차 감정을 알고 나서는 인간관계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은 2차 언어로 이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왔을 때 아내가 막 짜증을 내잖아요. 일을 많이 하고 늦게 도착하면 집에 오면 아내가 일이랑 결혼하지 왜 나는 결혼했어? 그죠? 그러면 그건 2차 감정이에요. 근데 1차는 뭐냐면 나 외로워요. 당신에게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 감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부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맨날 싸우는 부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2차 감정,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 공격 안에 밑에는 저 외로워요, 무서워요, 거절감을 느껴요. 저는 슬퍼요. 마음에 저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내가 당신은 맨날 늦게 들어와서 나는 외롭다고 꼭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I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인간은 you 하잖아. 당신 이렇게 나오면 이미 방어 자세.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아요. 나는 나를 방어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들고 나는 당신이 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자녀나 남편이나 교회 집사님이나 보시면
막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 안에 감정이 뭘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오늘도 무슨 일 있었냐면 이제 제가 그 NGO라고 카와라고 Korean American Wellness Association이라고 시카고에 상담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다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변호사 선생님하고 한 4분이서 이제 이 NGO를 만들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7명이 그 NGO를 만들어서 웹사이트를 이제 지금 디자인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오면 한국인 정신과 의사, 상담사 리스트가 쫙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사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묻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좋은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조용히 알아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드는데 홈페이지를 이제 뭘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 아이디어를 그냥 이제 그 카톡으로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다가 아이디어를 막 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약간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디어일 뿐인데 왜 그런 있잖아.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다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분이 다른 분,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근데 저는 딱 순간 약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왜 다른 사람들이 전화해서 나한테 왔을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마음이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분노 아닌 분노 있잖아요. 뭐지? 왜 나를 무시하나? 왜 직접 하면 될 얘기를 왜 다른 사람 통해서 하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들여다봤어요. 오후에. 내가 왜 짜증이 났을까? 내 화가 났을까? 라고 봤더니 내 마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무시하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전화해서 풀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내 느낌을 얘기했어요. 아니 직접 얘기하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저는 좀 마음이 섭섭하고 약간 나 무시한 느낌도 들고 내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분의 말씀은 그분은 제가 원하는 걸 너무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중간에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중요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세요. 내가 막 분노가 일잖아요. 그러면 왜 이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내가 슬퍼지잖아요. 근데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슬픈데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슬픔에 대해서 한 번도 내 감정에 귀 기울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침 일어나서 갑자기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다운이 됐지? 힘든 게 있나? 스스로 토닥토닥 해줘요. 한번 감정을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약간 다운이 되면 move on, 그냥 일어나, 괜찮아,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그래서 패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부터 해볼까요? 다 가지고 설문지 가지고 계시죠? 검사지. 자, 펜을 들고 지난주처럼 이번 주는 자리를 옮기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답하셔도 돼요. 한번 그렇게 자리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막 신경을 쓰시는데 오늘은 자리 안 옮기니까 자기에게 가장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게 좋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5가지를 읽을 텐데 여러분이 가장 화가 났을 때나 가장 그러니까 업셋 때 화가 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폭발 직전. 그래서 이 1번에서 5번부터 읽어줄 테니 드릴게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 1번. 나는 상대방이 불편하게 보이면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한다. 2번. 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상대방의 탓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3번 나는 무슨 일이든 조목조목 따지는 편이다. 4번 나는 생각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편이다. 5번 나는 타인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한다. 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본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은요. 1번 나는 관계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주 내 탓으로 돌린다. 2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편이다. 3번 나는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한다. 4번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신이 없거나 산만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5번 나는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한다. 자기한테 가장 적절한 생각이요. 1번 나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2번 나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인다. 3번 나는 나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자주 활용한다. 4번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하고 딴전을 피우는 편이다. 5번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부탁을 할 때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한다. 다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 감정, 말투에 신경을 많이 쓴다. 2번 나는 타인의 결점이나 잘못을 잘 찾아내어 비판한다. 3번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4번 나는 곤란하거나 난처할 때는 농담이나 유머로 그 상황을 바꾸려 하는 편이다. 5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네, 그 다음 1번 나는 타인을 배려하고 잘 돌봐주는 편이다. 2번 나는 명령적이고 지시적인 말투로 상대가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다. 3번 나는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넘기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편이다. 4번 나는 불편한 상황에서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5번 나는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 1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두려워서 위축되거나 불안을 느낄 때가 많다. 2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잘 흥분하거나 화를 낸다. 3번 나는 현명하고 침착하지만 냉정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번 나는 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화제를 자주 바꾼다. 5번 나는 다양한 경험에 개방적이다. 예, 그 다음 1번 나는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2번 나는 자주 근육이 긴장되고 목이 뻣뻣하여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끼곤 한다. 3번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혼자인 느낌이 들 때가 많다. 4번 나는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지루해지면 분위기를 바꾸려 한다. 5번 나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한다. 1번 나는 나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2번 나는 타인으로부터 비판적이거나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3번 나는 목소리가 단조롭고 무표정하며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편이다. 4번 나는 불안하면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5번 나는 누가 나의 의견에 반대하여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과 2번 다 카운트를 이렇게 숫자를 세셔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떤 몇 개가 나왔는지 각 번호에.
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만 살짝 이렇게 높이 들어주세요. 1번이 가장 나오신 분들. 1번. 오케이. 2번. 네, 3번. 네, 4번. 네, 5번. 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하시죠? 도대체 나는 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금방 한 거는 사티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티어가 굉장히 탁월히 너무너무 똑똑해서 16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19살 때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했고 20살 때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다루고 하다 보니 이 선생님이 깨닫게 못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 하는 행동이나 학업 성취도나 그 다른 아이들과 관계가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과의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나중에 상담가가 되고 나서 패턴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각 가정의 아이들의 그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상담을 하면서 5가지로 이제 나눠 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자체를. 근데 그 사티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은 그 언어로 하는 것과 비언어적인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눈치라는 거 있죠. 그거가 서양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치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 왜 한국 사람들은 눈치 타고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1.5세나 2세들은 눈치가 없어요.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그래서 맨날 눈치 없다고 자기는 구박을 받는데 아직도 눈치를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요. 엄마가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막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눈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눈치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verbal communication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이 되게 중요해요. 말과 그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가 이 미국 사람들은 중요해. 서양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은 괜찮아라고 하는데 안 괜찮잖아요, 사실. 그죠? 진짜 이상하. 그래서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말과 감정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it's okay라고 하는데 표정이 it's okay도 아니고 그리고 왜 내가 할게요 미안해서 그때 일단 yes를 해. 근데 나중에 안 해. 예를 들면 너무 벅차고.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미국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가족은 사실 되게 버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안 봐도 되는,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말로 표현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제가 눈치가 없을 수도 있는, 근데 말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비하인드에 또 메시지가 이게 있구나. 그래서 선교지를 갔는데 이 언니는 굉장히 티피컬한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팀 사역을 했는데 아팠어요. 몸살이 나서 팀 리더가 와서 물어봤어. 너 오늘 몸이 아픈데 사역 나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제 이 언니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알죠? 왜 막 아픈 척 하면서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리더가 오케이, then let's go. 이게 하니까 독일 선교사님이 리더였는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물었어요. 뭐 how are you feeling? 그랬더니 I'm feeling okay. 근데 표정은 아니야. 그래서 그럼 또 같이 사역하자. Can you do the ministry today? 그랬더니 자기가 sure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뭔지 알지? 또 이 독일 사람이 있는 더 하거든요. 이 독일 사람. 그래서 오케이 가자. 그때 이 언니가 갑자기 이제 폭발이 된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자기를 아무도 케어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막 그 독일 그 리더가 너무 놀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왜 아시잖아요. 이렇게 교수님들도 뭐 수업 조금만 뭐 잠깐 강사님들도 조금 쉬다 할까요? 그러니까 쉬다 뭐 하고 싶으세요? 대답 아무도 안 해. 근데 표정이 이미 지쳤어. 그럼 쉬다 합시다. 왜 그쵸?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너무 버블로. 그리고 왜 중국집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짜장면, 짬뽕 단체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래 통일시켜. 그것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it doesn't make sense예요. 그쵸? 이 사람은 단지 시간을 많이 걸린다고 했을 뿐인데 우리도 눈치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귀찮아하는구나. 빨리 하나를 통일시키라고 얘기하나 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넘버블인 문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1세대와 1.5세, 2세의 그 컨플릭이 되게 많아요. 알아서 눈치껏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자란 2세들은 그냥 말하는 그대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언어와 비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 있는 교포의 가정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정에. 그리고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 같죠.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오케이 하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잔소리 때문에 애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오케이 해놓고 안 해. 그러니까 더 엄마 아빠 열받는 거예요. You say okay. 그죠? 그것처럼 사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3분의 2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끝나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그 커뮤니케이션도 언어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로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좀 한번 보세요. 진짜 알아듣나. 예. 그리고 또 하나가 feelings and thoughts.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가 어려워하고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가 이게 일치하지. 가장 건강한 사람은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고요. 그죠? 그리고 감정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머 너무 건강하시다. 본인이래. 막 이게 막 되게 자존감이. 근데 아내분은 인정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동생이 죄송합니다. 막 자기 이렇게 일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 내 남편이 아내가 막 동생이 누나가 오빠가 근데 감정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따로 놀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필링과 감정이 일치될 수 있을 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필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 너무 힘들었어. 뭐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나. 그러면 그 필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야.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런 사람 또 있죠. 그러니까 소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얘기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이 사람 생각을 나누는 사람. 그럼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은 조언을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생각은 어때? 근데 자기 생각은 없고 막 감정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은 네 생각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도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이렇게 어튜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감정으로 나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근데 내가 힘들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버해서 막 감정 아니 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 아니야 되게 힘들었겠다. 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필링을 얘기하는 이 사람이 너무 그렇게 그 생각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자기는 팩트를 얘기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와도 부담스러워요. 그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사티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self, 자신, 그리고 other, 다른 타인이 있고 그 컨텍스트에서 상황이 있어요.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 세 가지가 빠질 수가 없어요. 나와 타인과 상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1, 2, 3, 4, 5 보세요. 여러분의 타입이 뭔지 1번이 많으신 분들은 1번은 회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눈치형.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힘든 상황에 들어가면요 자기는 없어요. 모든 포커스가 다른 사람, 그 상황.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비난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때는 다른 사람은 없고 나와 상황밖에 포커스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 초이성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상황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산만형에서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상황도 없고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없어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렇다.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유형이 이것만 정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어떨 때는 비난형이 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회유형도 됐다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제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나의 패턴이 그런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사건이나 힘든 거나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와 타인과 그다음에 상황을 고루고루 보는, 예. 자,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1번은 회유형이라고 하는데, 눈치형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요. 자기를 내 한 몸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지만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희생만 하세요.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희생했을 때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사람 또 폭발하게 되거든요. 누르고 있다가. 자, 회용을 보면 딱 포즈를 보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딱,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면, 포즈를 본다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은 존중, 하지만 자신의 가치나 진정한 감정은 무시.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 뭘 해도 뭐 먹으러 갈까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유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그 자기는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너무 힘들어. 뭘 원하는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모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되면 손가락은 either way 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나한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가 일이 터지면. 근데 이런 회유형은 어김없이 손가락이 나한테 와요. 내가 또 죄송해요. 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몇 번 죄송해요 이렇게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회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심리학적인 리서치를 해봤더니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자기를 자꾸 비난하니까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과민이 있을 수 있고, 자멸적인 스스로 약간의 이렇게 뭐랄까 정말 harsh하다고 하죠, 스스로에게. 그리고 신체적 영향으로는 이 사람들 위가 안 좋아요. 예민해. 어떻게 너무 이렇게 두 분 반응 너무 좋으시다. 형제분이 정말 최고의 오디언스예요. 그래서 이런 그 회유형들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 맞추고 보다 위가 안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신경성, 머리도 아프고 편두통 있고, 위장, 편두통, 변비, 당뇨. 그리고 비난형은 딱 보시면, 그쵸? 자기 상황,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이게 나와 상황에 포커스를 두게 돼요. 그래서 딱 보면 포즈가 본인은 몰라요. 이러고 있는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딱 저 사람 이렇게, 저 사람 비난형이야.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딱 이런데 본인들은요, 전혀 모르세요. 자기는 균형 잡힌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비난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비난, 잔소리, 이거는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게 익스트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게 과대망상,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 보니까 다 남 탓이야. 나는 피해자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고, 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근육 있죠. 이렇게 긴장을 사실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어려울 수 있고, 고혈압 조심하세요. 고혈압. 그 다음에 관절 변비, 천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초이성형,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황밖에 없는, 그 다른 사람과 나의 감정이나 내가 뭘 원하고 이런 게 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게 딱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 냉철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차분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흥분하잖아. 집사님 있잖아요, 옆집에 어느 집사님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집사님 제 생각에는요, 그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분석을 해준 사람이 있죠. 나는 사실 분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같이 흥분해주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공유해주고 싶은데, 이런 성향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죠. 왜? 좀 답답한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다 말은 맞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니야. 근데 뭔가가 이게 허해. 만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니까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상황을 존중하다 보니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남이 보면 굉장히 시큐어하다, 스테이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마치 현명하고 품위 있는 것처럼 또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도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 상대편을 막 이제 좀 끊어줘야 돼. 왜 그러잖아요. 그 소그룹이나 셀 모임 하면 그 눈치 없이 있잖아. 이 부분 끊어줘야 되는데 왜냐면 상황에 지금 이제 그룹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어. 그러니까 상대편에 이게 센시티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강박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 반사회적, 그러니까 지나치게 긴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성 질병, 점액, 심장마비. 네, 조심하십시오. 산만형, 제가 있죠. 자기나 상황이나 타인이 거의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고, 남이 공격을 해야도 별로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을 약간 이렇게, 왜 농담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왜 약간 썰렁하게 왜 유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 상황부터, 왜냐 이 사람이 왜 유머를 던지냐면 그게 또 불편해서 탈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행동을 하거나 생각이나 주제를 자주 바꾸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꼭 ADHD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혼돈이나 부적절함이 있을 수 있고요. 신경계통이나 위장, 메스꺼움, 당뇨, 편두통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다 했냐면, 이제는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5번은 나중에 끝나고 좀 이따 나와요. 마지막에. 훌륭한 학생이세요. 와, 집중하고 계시네요. 역시. 그래서 이제 비난형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좀 발렌티어 이걸 읽어주세요. 혹시 발렌티어 읽어주실 분? 남편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남편. 네, 그 다음에 아내. 큼이 아니라 큰 소리. 예. 아내. 나는 비난형이 아니지만 비난형처럼 읽어주세요. 아무나 읽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아들, 이제 아들. 아들 비난형.
비난형 아니에요. 목사님 좀 더 비난스럽게. 노력하셔서 비난스럽게. 네, 다시. 아니, 목사님. 목사님 해주세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자, 그럼 남편이 아까 하셨던 분. 조그만 녀석아. 이상하네요.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형의 가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난형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정들은 항상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서로가 이럴 땐 티피컬 애들 나가 짜증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자, 비난형이 아닌 회유형과 초이성형의 가정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혹시 남편 해주실, 손 좀 잠깐 들어. 남편 해주실 수 있으신 분? 발렌티어. 남편? 읽지 말고 그냥 누가 해주실 수 있으신 분? 남편.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 아내? 아내.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목사님 다시 아들로. 자, 아들 해주실 수 있으신 분요? 회유형의 아들. 한 줄 읽어주시면 되는데. 해주실 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부터 회유형스럽게 자, 시작해 주시겠, 네. 아내. 네, 남편. 자, 아들. 부인.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 회유형이 싸움은 없지만 기분이 좋을 땐 다 양보해요. 근데 이게 왜 쌓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르는. 아까 비난형은 그때그때 폭발하기 때문에 따로 터질 일은 없어요. 그죠? 그때그때마다 터지기 때문에. 근데 이 회유형은 차곡, 인간이니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녀에 있어서 유형을 한번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회유형은 이제 나갔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늦게 들어왔어요. 밤에 늦게. 그랬을 때 회유형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겸손하게 아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시간을 잘 봤어야 했는데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게 여러분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녀 중에 만약 이렇게 표현하는 자녀 있을 수 있죠. 죄송해요. 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유형이고요. 두 번째 비난형은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이렇게 자꾸 야단을 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잖아요. 제가 늦게 들어온 건 다 아빠 때문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죠? 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내 딸의 목소리 들리는 듯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비난형의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녀고요. 초이성형은 다 냉철하게. 아빠, 이건 그냥 무조건 야단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빠 감정과 내 감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포커스에 두는 거죠. 3만형은 다른 곳을 쳐다보며 이런 아빠가 화가 나셨나 봐. 누가 아빠를 화나게 한 거야? 굉장히 티피컬한 3만형.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5번째에 일치형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빠의 눈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거가 이제 사티오가
미국 사람, 위스콘신 사람이거든요. 위스콘신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국스럽게 했기 때문에 아빠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한국 문화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빠의 눈을 적당히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 미국 상담 카운슬러 저한테 왔어요. 너무 학교에서 이제 상담 케이스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가 아이 컨택을 안 한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왜 한국 정서에서는 이렇게 그치 어른들 얘기하면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적당하게 눈을 내리고 보고 해줘, 예의 바르게. 근데 그것도 문화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빠의 눈을 적당히 바라보면서 늦었다고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시험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상황인 거죠. 그치? 상황은 늦었고 자기가 시험 공부를 했었고 근데 깜빡했어요. 그거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깜빡했고 죄송했고 저 기다리시느라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셨죠. 아빠의 마음도 읽어주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세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아빠가 화가 났겠죠. 지금 몇 시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비난형은 아빠 이렇게 화가 나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당신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데 내가 얻고 싶겠어? 그럼 비난형. 회유형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요리도 못하고, 아니면 남편도 내가 돈을 잘 못 벌어줘서, 이런 경우는 회유형이고, 초이성형은 그냥 컴퓨터 게임 하는 거죠.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그렇게 되고, 이제 3만형도 어떻게 보면 그냥 애들하고 그 힘든 상황인데도 그냥 막 웃고 농담하고. 근데 일치형이라면, 그쵸? 만약에 아내에게 여보 경제가 너무 지금 재정이 힘든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좀 감이 좀 오세요? 그러면 상대편은 훨씬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스스로가 이제는 배우셨잖아요. 여러분은 교육받은 분이신들이니까 내가 어떤 분노가 일고 짜증이 날 때도 아이들한테나 이렇게 했을 때 상황을 보고 내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일치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그 아이스버그라고 하잖아요. 빙산이라고 하죠. 왜? 아이스버그 해가지고 타이타닉이 그 빙산을 만나서 이렇게 침몰했잖아요. 왜냐하면 빙산은 10분의 1만이 물 위에 떠 있고 10분의 9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지만 우리 진짜 감정을 다른 사람이, 나도 내 감정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우리 감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행동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스스로의 감정도 들여다뿐만 아니라, 그죠? 물 밑에 뭐가 있나,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회유형 하나하나, 그렇다면 물 위에 있는 걸 이제까지 얘기를 했다면 물 밑에 있는 10분의 9 밑에 있는 정말 underline이라고 하는데 정말 잠재되어 있는 생각과 행동과 감정은 뭔지 알아볼게요. 회유형, 눈치형들은 딱 보세요. 포즈가, 말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사실 나는 무력합니다. 포즈는. 근데 그 내면에는 진짜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난형은 어떠냐면 딱 보시다시피 어떤 말이나 겉으로 드러난 무리의 것은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뭐가 문제야? 몸은 나는 여기서 대장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 그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나는 외롭고 실패했습니다. 한국 아버지도 예전에 너무 힘드셨잖아요. 한국에 그쵸, 가난을 겪어온 분들 보면 비난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마음에는 정말 어쩌면 그 아버님 되게
화를 분노를 많이 내고 비난형들은 외로움을 사실 더 많이 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외롭고 실패했습니다. 그 초이성형은 말은 만약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나는 조용하고 냉정하고 또한 침착합니다라지만 이런 초이성형은요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상처를 받기 쉽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더 예민하고 받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황만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리고 산만형은 말은 관련 없죠. 전혀 관계없는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몸은 다른 곳에 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산만형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곳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I'm invisible.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산만형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번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5번이 많이 나오신 분들도 그게 완벽한 5번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면 1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2번이 많이 나오고 3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있는데 가장 건강한 거는 일치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 참는 사람들은 내 감정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 처음에 얘기했던 feeling과 thought, 생각이 일치하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말과 행동도 일치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세 번째가 상황과 나와 남들도 다 이거를 포커스를 균형되게 했을 때 굉장히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본인의 그거를 봤는데 내가 왜 비난형이 됐고 왜 회유형이 됐고 초이성형 그다음 눈치형이 됐냐면 산만형이 됐냐면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90%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비난형이고 엄마가 회유형인 가정에서는 어떤 아이는 그냥 회유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비난을 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생들 눈치 빠른 애들은 회유형으로 가는 거죠. 아, 비난형으로 갔던 형이 아빠랑 전쟁을 일으켜. 그죠? 그럼 나는 저 전쟁을 치르지 않으리라.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엄마가 회유형이었을 때 예를 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난형이 아빠와 맞서기 위해서는 비난하지 않고는 아빠가 얘기 듣지 않아요. 그 비난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빠가 막 싸우고 힘들 때 비난도 내 잘못도 아닌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는 이곳에 있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갑자기 초이성형이 되지 않거든요. 산만형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요. 말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말을 자꾸 핵심 없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라오면서 누구도 그 사람에게 진짜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게 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고 또 부모님 아까 제가 보여줬던 내면에 여러분 가운데 비난형의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면 회유형이었던 엄마 아빠를 보면서 답답해하거나 그랬다면 아니면 생활력이 없이 왜 정말 가정 책임감 없이 했던 그 부모님 때 아직도 상처가 계셨다면 그거는 물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있었던 정말 그쵸? 나는 실패자입니다. 외롭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했던 감정들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의 치유의 시작은 이해예요. 첫째는 나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상대편을 이해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없어.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그걸 꼭 하고 싶은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뭐 당신은 엄마는
근데 가끔씩은 세상이 나한테 왜 항상 지나가면서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살아오다 보면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나를 딱지를 붙여주고, 나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부하가. 그러다 보면 정말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왜 자존감이 낮으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포스트잇처럼 딱딱 붙여졌던 그게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라디오 보면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는 게 다른 그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소음은 갑자기 그 소음을 끌 수 없는 거는 상처가 있는 거는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더 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그 정죄함이 오히려 저는 정말 그냥 어제는 이제 상담을 하는데 되게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적게 해요. 너는 바보야. 너는 미래가 없어. 멍청이. 너는 예쁘지 않아. 아무도 널 친구 원하지 않아. 그런 이제 그걸 적게 해요. 각자가 이제 딱지들을.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다 버리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데 긍정적인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자만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거 죄인인 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어제는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케이스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꼬맹이가 5살짜리가 컵을 깼어요. 컵을 깼는데 어머니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또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왜 그런 느낌 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제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어머니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탕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가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왜 정말 문 밖에 뜰에 나가서 이미 하는데도 그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자식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내 몸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 사랑하려면 나를 존중하게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는 사랑은 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존감의 회복이 첫 번째 있으면 그게 정말 flowing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모양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참 건강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인터액션이나 표정 보면 감이 좀 와요. 조금 직업병이니까 조금 이분도 눌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 강압적인가? 왜 그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표정이나 이렇게 반응을 보면.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더 미래가 있는. 여러분 눈도 너무 정말 반짝반짝,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베들레헴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열려 있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상처받았던 심령의, 그러니까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인적인 치유가 이 교회에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본이 되는,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님에게서도, 그렇죠? 교제 안에서 치유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